최근 한 서울대 교수가 영양제를 먹는 건 조미료를 퍼먹는 꼴이라고 표현해 화제가 됐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서울대 교수님 저도 잘 아는 분이고요. 이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지부터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사 제목만 보게 되면은요, 영양제를 다 먹지 말라는 말씀이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서울대 교수님의 발언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원문 그대로 보면은요, 지적한 대상은요, 모든 영양제가 아니라 단백질 계열의 영양제입니다. 거기서도 구체적으로는 알부민이 되겠죠. 그리고 콜라겐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러한 그 단백질 영양제지 비타민 C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신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백질 영양제를 제외한 나머지 영양제를 봤을 때에는요, 이게 모든 영양제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 발언이 기사로 퍼지는 과정에서 모든 영양제가 다 쓸모없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이 됐다라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명확히 구분해드리고 싶은 거는 영양제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부민, 콜라겐 같은 단백질 계열의 영양제입니다. 이거는 서울대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상이고요. 경구 섭취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제는요, 칼슘이나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과 미네랄인데요. 이거는요, 결핍이 있는 분들한테 분명히 이거는 의미가 있는 영양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핍이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영양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C와 앞타민C, 다시 말해서 비타민 종류가 될 텐데요. 특히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와는 결정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비타민C는 또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도 않고 글루탐산으로 쪼개지지도 않는 화학 구조가 완전히 다른 탄소 6개로 이루어진 작은 유기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개와 고양이 그 외에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몸에서, 특히 간에서 비타민C를 합성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진화되는 과정에서 이 능력 자체가 소실이 됐기 때문에 이 비타민C는 영양제로서 반드시, 또는 식품으로서 반드시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양제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 알부민과 이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알부민은요, 우리 몸의 간에서 하루에 10에서 15mg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만 비타민C는요, 단 0.1mg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좋은 거는 음식을 통해서, 식이를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할 때는 영양제로서 보조적으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타민C는 그러한 비타민C의 효능을 더 오랫동안 지속시켰다라는 측면에서 또 역시 비타민C를 섭취하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서울대 교수님 발언의 정확한 메시지는요, 단백질 영양제를 맹신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새 홈쇼핑에서 많이 팔고 있는 먹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 면역력이 올라간다느니 하는 이런 광고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래서 근거가 빈약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는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굉장히 이건 좋은 질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C는요, 많이보다는 어떻게, 언제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양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혈중에 머무는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효율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한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섭취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혈중 반감기가 2시간에서 3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1000mg을 드시는 것보다는 나눠 드시는 쪽이 혈중 농도를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mg을 섭취할 때는 100% 흡수가 되는데 그것이 양이 올라가면서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빈속에 드시게 되면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속쓰림을 경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식후에 섭취를 하실 거를 또는 식사 도중에 섭취를 하실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게 되면 흡수도 원활하고 위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활용하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요, 수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지 원활하게 대사되고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충분한 수분 섭취는 결석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겠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능하다면 지속형을 저는 고려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앞타민C 같은 제형이 혈중 농도를 평탄하게 유지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 효율 문제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비타민C의 형태, 일반 비타민C 형태보다는 앞타민C의 형태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 비타민C 권장량이 있나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인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은요, 12개월 이하인 영유아는 하루에 40mg, 그 다음에 5세까지는, 그러니까 1세에서 5세까지는 40에서 45mg, 그 다음에 6세에서 8세는 50mg, 그 다음에 9세에서 11세는 70mg. 굉장히 나이가 촘촘하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12세 이상부터는 성인까지 100mg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두 그룹이 있는데, 임신부는 100mg에다가 10mg을 더한 110mg, 그 다음에 아이를 모유를 줘야 되는 수유부는 40mg을 얹은 140mg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흡연자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 많이 받거든요. 흡연 자체가 체내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왜냐하면 흡연에 의해서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 한 35mg 정도를 더한 135mg 정도를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최소 권장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루 200에서 500mg 정도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정도 범위는 결국은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한테는 안전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는 2000mg 내에서 이런 조절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을 것 같아서 커피 대신 과일 주스를 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선택이 비타민C 흡수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이 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보다는 과일 주스가 몸에 좋겠지 하고 드시는데,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C와 건강 측면에서 좀 보면 생각보다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시판되고 있는 과일 주스에는 비타민C가 생각만큼 풍부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일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과일을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주스들은 저 이제 플로리다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오렌지 농장이 많잖아요. 거기서 오렌지 주스를 바로 착즙을 해서 주는데 굉장히 뜨끈뜨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살균을 하거든요. 근데 비타민C 열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뚜껑을 닫았을 때
물속에서 공기하고 보관하면서 접촉이 되게 되면 비타민C 상당 부분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풍부한 주스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따로 비타민C를 인공적으로 첨가한 것이지 과일 본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연 비타민C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스에는요,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주스 한 잔이 한 200ml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설탕이 약 20g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콜라 한 잔과 거의 맞먹는 당 섭취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주제하고 좀 연결을 지으면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 중이신 분들한테는요, 과일 주스가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 주스가 커피보다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간 건강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스에 들어있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을 우리는 과당, 영어로는 프럭토즈라고 하는데요. 이 과당은 대부분 어디에서 대사가 되냐면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섬유질이 함께 있는 과일의 경우에 있어서, 생과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주스에 들어있는 과당의 경우는요, 이것이 간에 한꺼번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이것이 지방간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지방간의 악화의 요인으로까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일 주스 속에 있는 과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역시 별로 우리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향은요, 명확한데 과일 주스가 아니라 생과일 그대로, 생과일 자체를 섭취를 하실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오렌지 한 개라도 주스 형태로 만든 것보다는 생과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섬유질이나 수분이나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주스 한 잔에 의해서 몸에 미치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보다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특히 비타민 C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양 성분의 함량도 생과일 쪽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생과일 쪽으로 드시는 걸 더 권장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비타민 C가 당뇨와 간 건강에 그럼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간혹 하시거든요. 이제 그럼 거기에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과장된 부분도 있다. 다시 말해서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이 당뇨를 낫게 하거나 간에 생긴 질환을 낫게 하는 치료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런 마법의 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당뇨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으로 제가 좀 가름을 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혈관 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뇨 환자에서 중요한 인슐린 감수성에 있어서 개선 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대한 거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단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C는 적정량을 꾸준히 나눠서 드시되 생과일의 형태로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